안녕하십니까. 천재연구가 조성관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제가 조갑제 TV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조갑제 TV에서 천재의 이야기를 대담 형식으로 약 10회가량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주간조선 편집장 신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업작가입니다. 작년 5월에 2018년 5월에 기자생활 30년을 정리하고 나와서 현재는 천재를 연구하고 천재에 대해서 강연하고 천재에 대해서 쓰는 그런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저는 독일이 사랑한 천재들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지난 월요일 날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이 나왔습니다.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은 천재 시리즈의 제 9번째 해당되는 책입니다. 천재 시리즈 제9권이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입니다. 천재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사회, 공동체를 윤택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15년간 천재를 연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에서는 저는 5명의 천재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독일까지 44명의 천재를 다뤘고 도쿄가 사랑한 천재들에서 5명을 다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다른 천재의 총 숫자는 49명이 됩니다. 저는 49명의 천재를 연구하고 현장 취재를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적 희열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지적 희열이 지난 15년간 이 작업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9명의 천재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천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재가 저절로 태어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에 대해서 연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천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에디슨의 말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천재를 연구하기 전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5년이 지난 이제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천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집중과 몰입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일 어떤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태평양의 그 섬이죠, 괌이나 사이판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이 뛰어난 재능이 점점점 커져서 천재로 꽃을 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제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남준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과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초의 화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초의 화가. 최초의 화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아티스트,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미술은 백남준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천재 연구가로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천재로 활짝 꼽히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를 꽃피우는 공간에 가서 천재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을 더 뛰어난 사람이 알아보고 그걸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 그런 공간에 가야 합니다. 자, 제가 단적인 예를,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천재 건축가가 별세했습니다. 그분은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맹 페이입니다. 이오맹 페이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페이는 1917년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5년에 18살 때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중국인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페이처럼 미국 이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일 이오맹 페이가 미국으로 가지 않고 중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재는 공산주의 도시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도시에서도 천재는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재는 자유의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천재는 평등을 강요하는 획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일 이오맹 페이가 중국을 떠나지 않고 중국에서 살았다면 어떤 상황을 맞부딪혀야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약진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대혁명입니다. 아마도 이오맹 페이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그 광풍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 당시에 혹시 홍위병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남준이 한국을 떠난 게 18살 때입니다. 1950년 1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백남준이 한국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이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산 체제를 피하기 위해서 홍콩을 거쳐서 도쿄로 간 겁니다. 이것은 우연입니다. 이 우연이 백남준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백남준은 도쿄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1950년대 말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요셉 보이스, 독일의 예술가였던 요셉 보이스였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현대 음악가인 존 케이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1950년대 말에는. 그러다 보니까 백남준과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보이스는 백남준에 비해서 12살이 많았고,
존 케이지는 20살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으니까 세 사람은 친구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교류를 합니다. 요셉 보이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독일 현대 미술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존 케이지는 4분 33초를 작곡한 현대 음악의 창시자입니다. 백남주는 두 사람과 독일에서 만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예술 세계, 아무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예술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비디오 아트에 대해서 개념을 만들고 비디오 아트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남주는 다시 도쿄를 거쳐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다 뉴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백남주는 그것을 정확히 알았던 거죠. 뉴욕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뉴욕에서 백남주는 수많은 전후 예술가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예술을 모색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노요코였습니다. 오노요코, 존 레논과도 어울렸죠. 그러면서 새로운 예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침내 비디오 아트는 뉴욕에서 발화를 하게 됐습니다. 피트니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백남주는 전시회를 갔습니다. 백남준이 만일 독일과 뉴욕이라는 공간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랬다면 오늘날의 백남준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오맹 페이를 보면서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간과 사람, 여러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가서 뛰어난 사람을 만나야만 재능 있는 사람이 천재로 꽃을 피운다는 것을 이오맹 페이의 생애를 보면서 또 한 번 절감했습니다. 자, 이오맹 페이가 하버드 대학원에서 만난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발터 그로피우스입니다. 발터 그로피우스. 발터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와 관련돼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1919년 4월 바이마르에서 혁신적인 디자인 학교인 바우하우스가 개교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교장이 바로 발터 그로피우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오맹 페이는 그로피우스를 만나서 그로피우스와 함께 그 사람의 뛰어난 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바로 루브르 미술관의 유리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걸출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가장 참신한, 가장 혁신적인 건축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제일 비싼 누드화는 누구가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드화. 바로 모딜리아니가 그린 누드화가 제일 비쌉니다. 작년에 뉴욕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모딜리아니의 누드화가 1682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1682억 원. 그런데 모딜리아니의 누드화 중에서 가장 작품성이 높고 뛰어난 작품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오사카 시립미술관에 상설 전시 중입니다. 그것이 모딜리아니가 그린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딜리아니는 천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입니다. 이름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모딜리아니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리브르노에서 태어났습니다. 리브르노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항구 도시입니다. 예술이 발달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딜리아니의 미술 교사가 그 어린 모딜리아니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나는 너를 가르칠 수가 없다. 너는 내가 보기에 미술가로서 잘만 하면, 네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미술가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보인다. 하지만 나는 가르칠 수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이 못 된다. 그러니 피렌체로 가보라. 더 넓은 피렌체로 가보라. 그래서 모딜리아니는 피렌체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렌체에서도 모딜리아니를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딜리아니가 선택한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베니스였습니다. 베니스에 가서 좀 헤맸죠. 그런데도 역시 베니스에서는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를 지도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결국 모딜리아니가 선택한 도시가 바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는 당시 세계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술가들은 배는 고라도 배고파도 파리의 하늘 밑에서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유가 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거기서 모여들고 꼽히는 거죠. 하지만 모딜리아니는 파리에서도 자기 그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술과 여자와 마약에 찌들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피카소를 만나고 루마니아 출신의 조각가 브랑쿠시를 만납니다. 브랑쿠시가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인데 브랑쿠시가 자기 그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딜리아니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봅니다. 그 조언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브랑쿠시는 조각가였습니다. 브랑쿠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한번 조각을 해보게. 조각을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지 모른다. 그래서 모딜리아니는 그림을 잠시 접어두고 조각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조각가로서 뛰어난 작품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그림 세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잔 에뷰테르느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그 모딜리아니의 뮤즈였습니다. 영감을 주는 여성이었죠. 그리고 나서 무절제한 모딜리아니는 절제를 하게 되고 미술과 창작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모딜리아니의 대표작들은 대부분 이 잔 에뷰테르느와 만난 그 한 3년의 기간 동안에 탄생했습니다. 누드화를 포함해서 여러 여인의 초상화들이 그런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모딜리아니가 파리로 오지 않고 피렌체나 베니스에만 있었다면 오늘날의 모딜리아니가 있었을까요? 저는 블메르의 이름을 얻은 천재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지역과 출신지와 가정환경 모든 건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재는 스스로 융합하는 사람입니다. 융합입니다. 이질적이고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이 바로 천재입니다. 여러분, 경로 의존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게 본능의 하나죠. 여러분, 그 보헤미안 랩소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는 1980년 이전에 나온 그 노래 중에서 그 유튜브 조회수에서 단연 1위입니다. 6억 뷰가 넘습니다. 6억 뷰. 그게 한 2달 전 통계니까 지금은 아마 더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헤미안 랩소디는 지금 들어도 참신하고 혁신적으로 들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보헤미안 랩소디는 1970년대에 나온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신선하고 새롭고 혁신적일까요? 바로 록음악의 새로운 이질적인 음악을 결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카펠라가 나오죠? 발라드가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오페라가 나오잖아요. 록의 아카펠라, 발라드, 오페라를 융합시킨 게 바로 퀸입니다. 불멸의 이름을 남긴 천재들은 스스로 융합한 사람들입니다. 자, 키스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올해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가 태어난 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09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1909년에 키스가 세상 빛을 봤으니까요. 자, 클림트는 처음에는 비엔나 화단에서 성공할 때는 역시 기성 화가들이 그리던 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하죠. 그러면서 이름을 얻고 좀 돈을 벌고 나서 자기 그림을 모색하게 됩니다. 과거와 다른, 역사주의와는 다른 자기 그림. 그러다가 클림트는 어디에 천착하느냐? 바로 동양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회화와 일본 회화에 빠지게 됩니다. 매료됩니다. 그래서 클림트는 자기 그림에 일본 미술, 중국 미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클림트가 마지막까지 사용한 화실에 가면 클림트가 죽기 전까지 보고 공부하던 일본 회화책, 중국 회화책이 있습니다. 서양 회화의 전통에 동양 회화를 융합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그러면서 클림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구스타프 클림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의식을 발견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문학과 인류학과 고고학에 대단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과 고고학과 인류학 등을 의학에 결합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의식의 저변에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이 무의식의 발견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프로이트나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20세기 정신과 사상을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비는 제가 첫 번째 천재 시리즈로 쓴 책이 바로 빈이 사랑한 천재들인데, 비는 어떤 도시냐면 지금도 약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비는
서로 다른 문명이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빈에서는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했습니다.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만 문명과 슬라브 문명이 충돌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동양 문화 말씀드렸죠.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빈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자, 백남준을 제가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백남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남준은 서로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과학과 예술을 융합시킨 최초의 예술가입니다. 백남준 이전에 모든 예술가들은 과학을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논리의 세계고 예술은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감성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백남준은 예술의 과학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을 결합시켜서 탄생한 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비디오 아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세계적인 어장, 그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는 어장은 어디에서 형성된다고 보십니까? 그곳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서 바닷고기들은 그곳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천재가 꽃피는 공간은 그렇게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명이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사상과 자유가 꽃피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천재들은 태어났고 앞으로도 태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